김영숙 씨는 72세였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동딸은 미국에서 살았죠.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국에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영숙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어요. 영숙 씨에게는 복실이가 있었거든요. 복실이는 15년을 함께한 말티즈였습니다. 하얀 털에 까만 눈망울을 가진 작은 강아지였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집에 왔던 복실이는 당시 생후 2개월이었어요. 남편과 영숙 씨, 그리고 복실이. 셋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복실이는 영숙 씨의 전부가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며 반겨줬고 산책을 나가면 복실이가 앞장섰죠.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잠을 잘 때도 항상 복실이가 곁에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가족이었어요. 아니, 가족 이상이었죠. 영숙 씨는 복실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했습니다. 매달 미용실에 데려갔고 좋은 사료만 먹였어요. 아프면 비싼 동물병원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런데 2023년 가을, 복실이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았고 기운도 없었어요. 산책도 싫어했죠. 영숙 씨는 걱정이 되어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심장병이었죠. 15년이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영숙 씨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수의사는 말했어요. 약을 먹이면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완치는 어렵다고요. 나이가 많아서 수술도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영숙 씨는 울었어요. 복실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죠. 수의사가 위로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게 해주라고요. 그렇게 3개월을 더 함께 했습니다. 복실이는 점점 약해졌어요. 걷는 것도 힘들어했고 숨쉬기도 힘들어했죠. 영숙 씨는 복실이를 안고 하루 종일 같이 있었습니다. 밤에도 복실이를 품에 안고 잤어요.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2024년 1월,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눈을 뜨니 복실이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을 쉬지 않았죠. 영숙 씨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복실이를 흔들었지만 복실이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밤 사이에 조용히 떠난 거였죠. 영숙 씨는 무너졌습니다. 복실이를 안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15년을 함께한 가족이 떠난 거예요.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미국은 한밤중이었죠. 딸이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이미 영숙 씨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냐고, 자기가 바로 한국 갈 거라고요. 하지만 영숙 씨는 괜찮다고 했어요. 복실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오라고 했죠. 딸이 오는데 이틀이 걸릴 텐데 복실이를 그렇게 오래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영숙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복실이를 어떻게 보내드려야 하지? 예전에는 뒷산에 묻었다는데 지금은 그럴 수도 없었어요. 서울 한복판 아파트에 사는데 어디에 묻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내기도 싫었습니다. 복실이는 15년을 함께한 가족이잖아요.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주고 싶었어요. 영숙 씨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반려동물 장례 강아지 화장 같은 단어들을 쳐봤어요. 여러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영숙 씨의 눈에 띈 곳이 있었어요. 천국의문 반려동물 장례식장이라는 곳이었죠.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깔끔하고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사진도 많이 올라와 있었죠. 깨끗한 장례식장, 화장시설,
납골당까지 갖춘 곳이었습니다. 후기도 좋았어요. 우리 아이를 잘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정성스럽게 해주셨어요. 같은 글들이 가득했죠. 영숙 씨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차분하고 친절한 목소리였어요. 자기 이름은 박진수라고 원장이라고 했습니다. 영숙 씨가 복실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자 박 원장은 진심으로 위로해줬어요. 많이 슬프시겠어요. 15년이면 정말 오랜 시간이셨네요 하면서요. 박 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줬어요. 먼저 복실이를 모셔가서 냉동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른 후에 화장을 하고 유골을 납골당에 모신다고요. 아니면 유골함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했죠. 가격은 패키지에 따라 달랐습니다. 기본 패키지는 300만 원, 프리미엄은 800만 원, 그리고 최고급 VIP 패키지는 3천만 원이었어요. 영숙 씨는 놀랐습니다. 3천만 원이요? 그건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물었죠. 박 원장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VIP 패키지는 모든 게 최고급이라고요. 개인 장례식장을 독점으로 쓰고 생화로 장식하고 스님을 모셔서 천도제도 지낸다고 했어요. 화장도 개별로 진행해서 다른 동물과 섞이지 않고 유골도 특수 처리해서 보존한다고 했죠. 그리고 납골당도 1층 특실에 모신다고 했습니다. 평생 관리해 준다고요. 영숙 씨는 고민했습니다. 3천만 원은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복실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15년을 함께한 가족인데 돈이 문제겠어요? 영숙 씨에게는 예금이 1억 원 정도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돈이었죠. 3천만 원을 쓰고 나면 7천만 원이 남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 자금으로는 빠듯하지만 그래도 복실이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어요. 영숙 씨는 결정했습니다. VIP 패키지로 하겠다고 말했어요. 박 원장은 정말 잘 결정하셨다고 칭찬했습니다. 복실이가 천국에서 행복할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복실이를 모시러 가겠다고 했어요. 1시간 후, 박 원장이 도착했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검은색 승합차를 몰고 왔죠. 공손하게 인사하고 복실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작은 관에 복실이를 눕혀놓고 영숙 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했어요. 영숙 씨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복실아, 그동안 고마웠어. 엄마 외롭지 않게 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이제 편히 쉬렴. 아빠 만나면 인사 전해줘. 박 원장도 옆에서 눈물을 닦는 척했어요. 박 원장은 복실이를 차에 싣고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3일 후에 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냉동 보관한다고 했죠. 영숙 씨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은 장례식 당일 내기로 했어요. 3일 동안 영숙 씨는 멍하게 지냈습니다. 복실이가 없는 집은 너무 텅 비어 보였어요. 복실이 밥그릇, 장난감, 집, 모든 게 그대로 있는데 복실이만 없었죠. 딸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딸도 복실이를 많이 아꼈었거든요. 같이 울었어요. 장례식 날이 되었습니다. 영숙 씨와 딸은 박 원장이 알려준 주소로 갔어요. 경기도 어딘가였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걸렸죠. 외진 곳이었어요. 하지만 홈페이지에서 본 사진처럼 근사한 건물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이상했어요. 건물이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그리고 낡았어요. 홈페이지 사진과 달랐죠. 영숙 씨는 불안했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어쩌겠어요.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박 원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생화장식도 별로 없었고 VIP라고 하기엔 초라했죠. 하지만 복실이가 놓여있는 작은 관이 있었어요. 영숙 씨는 복실이에게 절을 했습니다. 박 원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천도제를 지낸다고요. 스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잠시 후 스님이 들어왔습니다. 스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복장은 스님인데 뭔가 어색했죠. 하지만 영숙 씨는 슬픔에 빠져 있어서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그 스님은 경을 읽었습니다. 15분 정도 읽고 나가버렸어요. 너무 짧았죠. 그리고 박 원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화장을 한다고요. 화장은 뒤쪽 시설에서 진행되니 기다리시라고 했어요.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죠. 영숙 씨와 딸은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박 원장이 나왔습니다. 화장이 끝났다고 유골을 보여드린다고 했어요. 작은 상자를 들고 왔죠. 상자를 열어보니 하얀 가루가 담겨 있었어요. 이게 복실이라고 했습니다. 영숙 씨는 울었습니다. 복실이가 이렇게 작은 상자에 담겨버렸어요. 박 원장은 위로했습니다. 이제 이 유골을 납골당에 모시면 된다고요. VIP 패키지니까 1층 특실이라고 했어요. 안내하겠다고 했죠. 납골당으로 갔습니다. 건물 옆에 작은 건물이 하나 더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 벽에 작은 칸들이 많이 있었죠. 거기에 유골함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 원장이 1층 특실이라며 한 칸을 가리켰어요. 다른 칸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였지만 영숙 씨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 원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비용 2천만 원을 지불해 달라고요. 영숙 씨는 미리 준비한 수표를 건넸어요. 박 원장은 받으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이곳에서 복실이를 관리해 드리겠다고요. 언제든지 오셔서 복실이를 만날 수 있다고 했죠. 영숙 씨와 딸은 복실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이 말했어요. 엄마,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았냐고요. 홈페이지 사진과 너무 다르다고 VIP 패키지 치고는 초라했다고요. 영숙 씨도 같은 생각을 했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어요. 돈도 다 냈고 복실이도 화장했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복실이가 편히 쉬길 바랄 뿐이었죠. 딸은 며칠 후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숙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복실이도 없이 정말 혼자였죠. 한 달에 한 번씩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복실이를 보러요. 가서 유골함 앞에 앉아 이야기했어요. 복실아, 엄마 왔어. 잘 지내지? 그런데 어느 날 영숙 씨가 납골당을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이상했죠? 평소에는 항상 열려 있었는데.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박 원장에게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며칠을 계속 전화했지만 안 받았죠. 영숙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다시 그곳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딸에게도 이야기해서 같이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건물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문을 두드려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안에 아무것도 없었죠. 가구도 유골함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영숙 씨는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복실이는 어디 갔어요? 복실이 유골은요? 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왔고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경찰은 건물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건물 주인은 말했어요. 그 장례식장은 6개월 전에 임대 계약이 끝났다고요. 그런데 박 원장이 돈을 안 내고 버티다가 한 달 전에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죠.
경찰은 박 원장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수라는 이름 자체가 가짜였어요. 주민등록번호도 도용된 것이었죠. 전화번호도 선불폰이었고 계좌도 대포통장이었습니다. 완전히 계획된 사기였어요. 경찰이 더 조사한 결과 박 원장은 수년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쳐왔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고 후기도 조작하고 고급 장례 서비스를 약속하면서 거액을 받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화장도 하지 않았고 유골도 진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았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그 건물 뒤쪽을 조사했는데 화장시설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었어요. 개별 화장이 불가능한 낡은 소각로였죠. 그리고 뒤쪽 공터에서 동물 사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제대로 화장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영숙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복실이는요? 복실이도 제대로 화장이 안 된 건가요? 영숙 씨가 받은 유골함 속에 하얀 가루는 뭐였을까요? 혹시 다른 동물의 유골이거나 아니면 그냥 석회가루였을 수도 있었어요. 경찰은 계속 수사했습니다. 피해자가 영숙 씨만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지난 2년간 같은 수법으로 당한 사람이 50명이 넘었습니다. 피해 금액도 천차만별이었어요.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총 피해액은 15억 원이 넘었죠.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홈페이지를 보고 믿었고 VIP 패키지를 권유받았고 거액을 지불했죠. 하지만 실제로 받은 서비스는 엉터리였고 유골도 진짜인지 알 수 없었어요. 경찰은 박 원장을 전국에 수배했습니다. 하지만 찾기 어려웠어요. 이름도 가짜, 주소도 가짜, 모든 게 가짜였으니까요. CCTV를 추적하고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지만 흔적이 묘연했죠. 3개월 후 박 원장이 잡혔습니다. 부산에서 또 같은 사기를 치려다가 적발된 거예요. 이번에는 고양이 장례를 미끼로 쓰려고 했죠. 경찰에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박 원장의 범행 수법이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반려동물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을 이용했어요. 슬픔에 빠진 사람들은 판단력이 흐려져서 비싼 금액도 쉽게 지불한다는 걸 알았던 거죠. 홈페이지는 전문업체에 맡겨서 그럴듯하게 만들었어요. 사진은 다른 장례식장 사진을 도용했고 후기는 본인이 직접 작성했죠. 전화 상담을 할 때는 친절하고 공감하는 태도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실제 화장은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 동물을 한꺼번에 소각로에 넣고 태웠죠. 그리고 나온 재는 아무렇게나 나눠서 유골함에 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석회가루나 나무재를 넣기도 했어요. 어차피 유족들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납골당도 임시로 빌린 공간이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유골함은 모두 버렸어요. 어디에 버렸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죠. 평생 관리해 준다던 약속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습니다. 박 원장은 이렇게 모은 돈으로 호화롭게 살았어요. 강남의 오피스텔을 빌려서 살았고 외제차를 몰았고 도박을 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다시 장소를 옮겨서 같은 사기를 반복했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특수사기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50명 이상의 피해자를 속이고 총 15억 원을 편취했으며 동물 사체를 불법으로 처리한 혐의였죠. 법정에는 많은 피해자들이 왔습니다. 영숙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증언대에서 영숙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15년을 함께한 가족이라고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주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복실이가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르게 되었다고 했죠. 다른 피해자들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고양이를 15년 키웠던 60대 남성, 강아지를 12년 키웠던 70대 여성 모두 평생을 함께한 반려동물을 제대로 보내주지 못한 슬픔을 토로했어요. 박 원장의 변호사는 정상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검사는 반박했죠. 박 원장은 15억을 벌어서 도박과 사치에 썼다고, 생활고는 핑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이 선고되었어요. 또한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박 원장에게는 재산이 거의 없었어요. 다 써버렸거든요. 실제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안 될 것 같았죠. 판사는 판결문에서 말했습니다. 이 범죄는 단순한 금전 사기가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존재를 잃은 사람들의 슬픔을 이용한 비인간적인 범죄라고 했어요. 반려동물은 가족이고 그 장례는 마지막 배웅인데 그것마저 사기를 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영숙 씨는 법정을 나오면서 허탈했어요. 박 원장이 감옥에 갔지만 복실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3천만 원도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았고요. 무엇보다 복실이를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컸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숙 씨는 복실이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복실아, 미안해. 엄마가 제대로 못 보내줘서 미안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정말 미안해. 딸이 위로했지만 영숙 씨의 슬픔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정부는 반려동물 장례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장례업체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화장시설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과대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또한 유족들에게 화장 과정을 참관할 권리를 주도록 했죠.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움직였습니다. 반려동물 장례업체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제대로 된 업체와 의심스러운 업체를 구분해서 알려주는 거죠. 피해 사례도 공유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슷한 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에만 반려동물 장례 사기로 신고된 건수가 200건이 넘었어요. 피해액도 30억 원이 넘었죠. 수법도 다양해졌습니다. 온라인 장례 서비스, 자연장 사기, 반려동물 복제 사기 등 새로운 형태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화장하고 나면 그게 정말 내 반려동물의 유골인지 알 수 없어요. DNA 검사를 할 수도 없죠. 제가 되어버리면 구분이 안 되니까요. 이 점을 사기꾼들이 악용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반려동물 장례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화장 과정을 직접 참관하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화장로 안에 내 반려동물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화장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또한 과도하게 비싼 패키지는 의심하라고 했어요. 3천만 원짜리 장례는 비정상이에요. 적정한 가격은 소형견 기준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이상 요구하면 의심해야 해요.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에 등록된 반려동물 장례 업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등록번호가 있는지, 영업 허가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후기도 조심해서 봐야 해요. 요즘은 후기도 조작하거든요. 너무 완벽한 후기들만 있으면 의심하세요. 실제 고객이라면 아쉬운 점이나 개선 사항도 언급하거든요. 영숙 씨는 지금도 복실이를 그리워합니다. 집에는 복실이 사진을 걸어놨어요. 매일 아침 사진에 인사해요. 복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복실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 좋은 곳에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3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어요.
박 원장에게 재산이 없었으니까요. 영숙 씨의 노후 자금은 7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빠듯하게 살아야 해요. 하지만 영숙 씨는 돈보다 복실이를 제대로 보내지 못한 게 더 후회됩니다. 가끔 영숙 씨는 생각해요. 만약 그날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 아마도 인터넷 검색을 더 꼼꼼히 했을 거예요. 후기를 의심했을 거고 가격이 너무 비싼 건 아닌지 확인했을 거예요. 화장 과정을 직접 참관하겠다고 요구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슬픔에 빠져서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복실이를 잘 보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 마음을 사기꾼이 이용한 겁니다. 가장 슬픈 순간에 가장 약할 때를 노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가요? 언젠가는 이별의 순간이 옵니다.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미리 알아보세요. 어떤 업체가 있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적정 가격은 얼마인지. 슬픔에 빠진 순간에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속지 마세요. 과도하게 비싼 패키지, 화려한 홈페이지, 완벽한 후기. 이런 것들을 의심하세요. 화장 과정은 반드시 직접 참관하세요. 당신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건 당신밖에 없습니다. 반려동물 장례 사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의심하세요. 복실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영숙 씨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복실이는 영숙 씨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15년간의 추억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으니까요. 당신의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주세요. 사기꾼에게 속아서 마지막조차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 그 마지막은 존중받아야 합니다.